이른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뒷마당에서 누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진돗개의 특유한 고든 귀와 말린 꼬리, 그리고 깊은 갈색 눈동자가 한 곳만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마치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박정수 씨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78세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으신 아버지는 생전에 이 뒷마당을 무척 아꼈습니다. 손수 심은 장미꽃과 개나리, 그리고 작은 텃밭까지 정성스럽게 가꾸셨지요. 특히 마당 한쪽 구석에 심어놓은 목련나무 아래는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던 자리였습니다. 누리야, 밥 먹자. 막내 아들 박민호가 부르는 소리에도 누리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밥그릇 소리만 들어도 달려올 터인데 오늘도 그 자리에 앉아 목련나무 아래 땅만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박민호는 38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내 수진과 함께 이 집에서 살며 누리를 돌보고 있었지요. 결혼한 지 3년째, 아직 아이는 없었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과 시아버지 간병으로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자연스레 미뤄진 일이었습니다. 여보, 누리가 또 저러고 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아내 김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34살의 수진은 얌전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시부모님을 잘 모셨습니다. 다만 시아버지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슬픔이 완전히 가시지 않아 종종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하루 종일 저기만 바라보고 앉아 있어요. 누리의 이상한 행동이 시작된 것은 일주일 전부터였습니다. 평소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가족들과 함께 지내던 누리가 갑자기 뒷마당 한쪽만 지켜보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밥도 그곳에서 먹고 잘 때도 그 근처에서만 잤습니다. 박민호가 뒷마당으로 나가 누리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누리는 여전히 목련나무 아래 땅을 응시하고 있었지요. 가끔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도 했습니다. 뭘 그렇게 보는 거야? 거기 뭐가 있니? 박민호가 누리가 바라보는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평범한 흙바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심어놓은 작은 들꽃들이 여기저기 피어 있었지요. 특별할 것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흙이 약간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곳을 파서 다시 덮어놓은 것 같은 모양이었지요. 박민호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김수진이 차 한 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보, 차라도 마시고 출근해요. 누리 일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런데 자기야, 저기 땅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아? 이상하다고요? 김수진이 남편 옆에 앉아 누리가 바라보는 곳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그곳만 흙이 다른 곳보다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최근에 누군가 파헤쳤다가 다시 덮어놓은 것 같았지요. 아버님이 여기 뭔가 심으셨을까요?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박민호와 김수진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시아버지 박정수 씨는 정원 가꾸기를 무척 좋아하셨지만 보통은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하셨거든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파놓고 그냥 두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누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꼬리도 흔들지 않고 짖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땅을 내려다볼 뿐이었지요. 마치 그곳에서 무엇인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출근 시간이에요.
김수진의 말에 박민호가 시계를 보았습니다. 정말로 늦을 시간이었습니다. 누리야, 잘 있어. 이따 퇴근하면 같이 산책하자. 박민호가 누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누리는 잠시 고개를 돌려 주인을 바라보았지만 곧 다시 그 자리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민호가 출근한 후에도 누리의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김수진이 빨래를 널러 나왔을 때도, 점심 준비를 하러 잠깐 나왔을 때도 누리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오후가 되자 누리는 조심스럽게 앞발로 땅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살짝살짝 긁더니 점점 세게 파기 시작했지요. 흙이 여기저기 튀었습니다. 누리야, 안 돼. 김수진이 급히 뛰어나왔지만 누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소 얌전하던 누리가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에 홀린 것처럼 계속 땅을 파헤쳤지요. 그때 마당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병인 이선영 씨가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비록 박정수 씨가 돌아가셔서 더 이상 간병할 일은 없었지만 가끔씩 안부를 묻고자 들르곤 했지요. 어머, 누리가 왜 저러고 있어요? 이선영은 50대 중반의 차분하고 온화한 여성이었습니다. 박정수 씨의 마지막 반년 동안 정성껏 간병해 주신 분이었지요. 환자를 대하는 마음이 남달라서 가족들도 모두 고마워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며칠 전부터 저기만 바라보더니 이제는 파기까지 해요. 김수진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이선영은 누리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누리가 파는 것을 멈췄습니다. 누리야, 무슨 일이니? 이선영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누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지요. 마치 자신이 할 수 없는 말을 대신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뒷마당에는 저녁 노을이 물들기 시작했지요. 누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파헤쳐진 흙 옆에서 조용히 앉아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민호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뒷마당의 모습은 아침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련나무 아래 작은 구덩이가 패여 있었고 그 주위로 흙이 흩어져 있었지요. 이게 뭐야? 박민호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수진과 이선영이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누리가 계속 여기를 팠어요.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정말 이상해요. 마치 여기 뭔가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이선영의 말에 박민호가 구덩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고 흙더미만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누리가 작게 낑낑거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소리였지요. 마치 무엇인가를 발견했다고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민호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누리의 이상한 행동도 그렇고 뒷마당에서 본 그 무엇인가도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곳에 무엇을 묻어두셨을까요? 새벽이 밝아오자 누리는 다시 그 자리로 갔습니다. 어제보다 더 간절한 눈빛으로 그곳을 바라보았지요. 마치 오늘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찾아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누리의 집착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그 자리만 지켰지요. 박민호와 김수진은 걱정이 늘어갔습니다. 여보, 이러다 누리가 병날 것 같아요.
김수진이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누리의 털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평소보다 많이 말라 보였지요. 수의사한테 데려가 볼까요? 그래야겠어요. 이상해도 너무 이상해요. 하지만 수의사는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건강상 문제는 없다고 했지요. 다만 스트레스나 환경 변화 때문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주인분이 돌아가신 충격 때문일 수도 있어요. 개들도 슬픔을 느끼거든요. 수의사의 말에 박민호와 김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듯한 설명이었지요. 하지만 집에 돌아온 누리는 여전히 그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민호는 결국 삽을 가져왔습니다. 직접 파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말요? 괜찮을까요? 누리가 계속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뭐가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박민호가 조심스럽게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누리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지요. 평소 같으면 흙 파는 모습에 흥미를 보였을 텐데 오늘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삽이 무엇인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뭔가 있어요. 박민호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김수진도 옆에 쪼그려 앉아 자세히 보았지요. 손으로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자 낡은 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자네요. 아버님이 묻어두신 건가요? 상자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신발 상자 정도 크기였지요. 오랫동안 땅 속에 있었던지 표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박민호가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묵직한 느낌이었지요. 뚜껑을 열려고 하는데 잠금 장치가 있었습니다. 잠겨 있네요. 열쇠가 있을까요? 두 사람은 상자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상자 옆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지요. 1987년 3월. 김수진이 글씨를 읽었습니다. 아버님이 30살 때네요. 박민호가 계산해서 말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지요. 젊은 시절에 아버지가 무엇을 이 상자에 담아 묻어두었을까요? 열쇠를 찾아봅시다. 두 사람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방, 서재, 그리고 창고까지 샅샅이 찾아보았지요. 하지만 상자와 맞는 열쇠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구로 따면 안 될까요? 박민호가 제안했지만 김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자 안에 있는 게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두 사람이 난감해하고 있을 때 간병인 이선영 씨가 찾아왔습니다. 어머, 뭘 그렇게 진지하게 보고 계세요? 김수진이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선영은 상자를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혹시 아버님 유품 중에 작은 열쇠는 없었나요?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럼 자물쇠 전문점에 가보시는 건 어때요? 열쇠 없이도 열 수 있을 거예요. 박민호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잠가 놓으신 건데 억지로 열어도 되는 걸까요? 여보,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요. 아버님이 이유가 있어서 묻어두신 건데. 하지만 누리가 계속 저러면 안 되잖아요. 김수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누리는 여전히 상자를 꺼낸 자리 옆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지요. 마치 상자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누리를 통해 이 상자를 찾게 하신 건 아닐까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누리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인 것도 하필 이 자리를 계속 파헤친 것도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선영의 말에 박민호와 김수진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정말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내일 자물쇠 가게에 가보자. 박민호가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박민호는 아버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을 바라보았지요. 20대의 아버지는 지금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상자에 뭐가 들어있나요? 박민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답은 없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곧 알게 될 것 같았지요. 다음 날 오전 박민호는 상자를 들고 자물쇠 가게에 갔습니다. 나이든 사장이 상자를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오래된 자물쇠네요. 조심스럽게 열어드릴게요. 내용물이 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물론이죠. 사장이 특수도구로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딸칵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지요. 됐습니다. 박민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상자 안을 볼 수 있었지요. 하지만 가게에서 열어보기는 뭔가 어색했습니다. 집에 가서 열어봐야겠네요. 박민호가 상자를 조심스럽게 봉지에 담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김수진과 함께 상자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지요.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는 낡은 편지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보였지요. 그리고 맨 아래에는 작은 금고 열쇠 하나가 있었습니다. 편지부터 보자. 박민호가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필체로 쓰인 편지였지요. 선영아, 고마웠다. 내가 베푼 작은 친절이 내 인생을 바꿔주었다. 언젠가 은혜를 갚을 날이 올 것이다. 편지는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민호와 김수진은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지요. 젊은 아버지가 한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작은 식당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고 공원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지요. 이 여자분이 선영 씨인가 보네요. 김수진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왠지 낯익었지요. 선영,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박민호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지요. 설마 이선영 선생님? 두 사람이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간병인 이선영 씨와 같은 이름이었거든요. 우연일까요? 글쎄요. 너무 신기하네요. 박민호가 다른 편지들도 읽어보았습니다. 대부분 감사의 마음을 담은 내용이었지요. 어려운 시절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편지에는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상자를 찾는 사람에게 부탁한다. 선영에게 금고 열쇠를 전해달라. 그 안에는 그녀를 위한 나의 마지막 선물이 들어있다. 박민호와 김수진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지요. 아버지의 유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선영 선생님이 그분일까요? 물어봐야 알겠네요. 박민호가 금고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작은 열쇠였지만 무척 묵직하게 느껴졌지요. 언제 말씀드릴까요? 오늘 오시면 조심스럽게 물어봅시다. 두 사람은 상자의 내용물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누리는 여전히 뒷마당에 있었지만 이제는 평온한 표정이었지요. 마치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이선영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요. 상자는 열어보셨어요? 네, 열어봤는데. 선생님께 여쭤볼 게 있어요. 박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젊으셨을 때 작은 식당을 하신 적 있나요? 이선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지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상자 안에 편지와 사진이 들어 있었거든요. 선영이라는 분에게 쓴. 이선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지요. 설마 정수 씨가 아버지를 아시는 건가요? 박민호와 김수진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이선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요. 그렇다면 정말로. 이선영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놀라움과 그리움이 섞인 표정이었지요. 박민호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가 누리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라는 것을. 하지만 아직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금고 안에는 정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해가 지면서 뒷마당에는 다시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누리는 이제 평소처럼 집안을 돌아다녔지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민호는 금고 열쇠를 손에 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은 더 큰 비밀이 밝혀질 것 같았지요. 이선영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 씨, 정말 정수 씨 이야기인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민호는 사진을 꺼내 보여드렸지요. 이분이 선생님 맞나요? 이선영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40년 전 자신의 모습이었지요. 젊고 해맑은 얼굴로 박정수 씨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때가 22이었는데 이선영이 사진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김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어떤 사이셨던 건가요? 연인은 아니었어요. 그냥 어려운 시절 서로 도움을 주고받던 사이였죠. 이선영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87년 그녀는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작은 식당을 도왔습니다. 박정수 씨는 당시 고시원에 살며 취업 준비를 하던 가난한 청년이었지요. 한 달 넘게 밥값을 못 내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어머니께서 그냥 먹으라고 하셨죠. 아버지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박민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모르던 이야기였지요. 그때는 다들 힘들었어요. 정수 씨도 저희 집도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이선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박민호는 새로운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성공한 후의 아버지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힘든 시절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지요. 그런데 어떻게 간병인이 되신 건가요? 김수진의 질문에 이선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저도 어려운 처지예요. 그녀가 힘들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딸이 희귀병에 걸려 치료비가 많이 든다고 했지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혼자서 딸을 키우며 간병인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그래서 아버님을 간병하게 된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이선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박민호가 금고 열쇠를 꺼냈지요. 아버지가 이걸 선생님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이게 뭐죠? 편지에 따르면
선생님을 위한 선물이 들어있는 금고 열쇠래요. 이선영이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작고 낡은 열쇠였지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어디에 있는 금고인지 아세요? 박민호가 물었지만 이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모르겠어요. 정수 씨가 금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처음 들었어요. 세 사람은 난감했습니다. 열쇠는 있지만 금고를 찾을 방법이 없었지요. 혹시 은행 대여 금고일까요? 김수진이 제안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내일 은행들에 문의해 봅시다. 하지만 이선영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다른 걱정이 있는 것 같았지요. 선생님, 혹시 다른 걱정이 있으세요? 박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선영이 한숨을 깊게 쉬었지요. 사실, 딸아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어떤 병인가요? 희귀한 혈액 질환이에요.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김수진이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수술비만 3천만 원이에요. 도저히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박민호와 김수진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큰 돈이었지요. 이선영이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박민호와 김수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 금고를 먼저 찾아보자. 그 안에 답이 있을지도 몰라. 다음 날부터 박민호는 여러 은행을 돌아다녔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대여금고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지요.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집 안에 있을까요? 김수진이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집안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지요. 아버지의 방, 다락방, 심지어 창고까지 샅샅이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금고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박민호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이선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 씨, 딸아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지금 가겠습니다. 박민호와 김수진이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이선영을 만났지요. 그녀는 울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세요? 수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대요. 일주일 안에 해야 한다고. 이선영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모으셨어요? 1,000만 원 정도요. 아직 멀었어요. 박민호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도움을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봅시다. 하지만 우리도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박민호가 김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았지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현실의 벽이 너무 높게 느껴졌지요. 집에 도착해서 누리를 보았습니다. 누리는 다시 뒷마당으로 나가 목련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지요. 누리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박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누리가 다른 단서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박민호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뒤적였습니다. 혹시 금고에 대한 단서가 있을지도 몰랐거든요. 일기장 한쪽에서 이상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선영이를 잊을 수 없다. 언젠가 꼭 은혜를 갚고 싶다. 목련나무가 피는 봄이 오면 그 뒤에 글씨가 흐려져서 읽을 수 없었습니다. 목련나무. 박민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뒷마당의 목련나무가
달빛에 비춰져 있었지요. 누리는 여전히 그 아래 있었습니다. 설마, 박민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금고가 집안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새벽 박민호는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누리가 꼬리를 흔들며 반겼지요. 누리야, 다른 곳도 알고 있니? 누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서 어디론가 향했지요. 누리는 집 뒤쪽 작은 언덕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정자가 하나 있었지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 지어놓으신 곳이었습니다. 누리가 정자 기둥 하나를 킁킁거렸습니다. 박민호가 그 기둥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기둥과는 달리 이상한 틈이 있었지요. 손으로 눌러보니 기둥 일부가 움직였습니다. 안쪽에 작은 공간이 있었지요. 그 안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진짜 선물은 마음에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도움도 필요하다. 우리은행 203호. 박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단서를 찾았지요. 누리야, 고마워. 박민호가 누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누리는 마치 웃는 것처럼 혀를 내밀었지요. 하지만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수술비를 마련해야 했거든요. 박민호는 희망과 불안이 섞인 마음으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누리는 정자 아래에서 조용히 주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박민호는 은행 203호 대여금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작은 열쇠가 떨렸지요. 은행 직원이 신분을 확인한 후 함께 들어갔습니다. 아버님께서 이런 곳까지. 박민호가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치밀한 분이셨지요.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봉투와 편지 한 통이 있었지요. 박민호가 편지를 먼저 꺼내 읽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갚을 때가 왔다. 선영이가 어려울 때 이 돈을 쓰라. 이것은 빚을 갚는 것이다. 편지는 간단했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민호가 봉투를 열었지요. 안에는 현금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박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충분한 수술비였지요. 아버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셨을까요? 박민호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선영이 딸의 병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박민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이선영이 고개를 들었지요. 금고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걸. 박민호가 봉투를 건네자 이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선생님을 위해 준비해 두신 거예요. 이선영이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앉았지요. 이럴 수가. 정수 씨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몇십 년 전에 작은 친절이 이렇게 돌아올 줄 꿈에도 몰랐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아버지께서 평생 선생님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박민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지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수술 준비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지금 바로 할 수 있어요. 이선영이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미소를 지었지요. 다행입니다. 시기를 놓칠 뻔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5시간의 기다림 끝에 의사가 나왔지요. 잘 끝났습니다. 회복만 잘 되면 문제 없을 거예요.
이선영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수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박민호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며칠 후 이선영의 딸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박민호와 김수진이 병문안을 갔지요. 안녕하세요. 20살의 딸 은지가 인사했습니다. 아직 약해 보였지만 밝은 표정이었지요. 많이 좋아졌네요. 김수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저씨에 대해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할아버지도요. 은지가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선영이 박민호 부부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너무 큰 은혜예요. 이선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민호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지요. 선생님도 아버지를 잘 돌봐주셨잖아요.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은혜는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젊었을 때 아버지를 도와주셨고, 이제 아버지가 선생님을 돕는 거죠. 박민호의 말에 이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민호와 김수진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그러게. 평생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셨구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어. 김수진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누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제는 평소처럼 활발한 모습이었지요. 누리야, 내가 다 알고 있었구나. 박민호가 누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누리는 꼬리를 세게 흔들었지요. 뒷마당에서 누리와 함께 앉아 있으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목련나무에서 꽃향기가 났지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박민호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이선영이 은지와 함께 집에 찾아왔습니다. 은지는 아직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지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은지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싶어서요. 박민호가 아버지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은지가 사진 앞에서 깊게 절했지요. 할아버지,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이선영도 함께 절했습니다. 정수 씨,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김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선영이 직접 요리를 해주었지요. 엄마가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은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선영의 표정도 한결 밝아졌지요. 앞으로 뭘 하실 예정이세요? 박민호가 물었습니다. 은지가 다 나으면 다시 간병인 일을 할까 해요. 다른 분들도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좋은 생각이에요. 은지도 간호학과에 복학하려고 해요. 엄마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대요. 이선영이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착한 일을 많이 할 거예요. 은지가 다짐했습니다. 식사 후 모두 뒷마당에 나갔습니다. 누리가 은지 옆에 다가와 앉았지요. 누리도 은지를 좋아하나 보다. 김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강아지가 참 영리해요. 할아버지 마음을 다 알고 있었나 봐요. 은지가 누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노을이 뒷마당을 물들였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요.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김수진이 물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 같아요.
박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시작이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마음을 이어가는 시작 말이에요. 이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 씨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분들을 도와야겠어요. 우리도 그래야죠. 김수진이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박민호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아버지의 글이 있었지요. 선한 일은 돌고 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의미가 아닐까? 박민호가 그 글을 읽으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지요. 창밖으로 누리가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지요. 누리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이 이야기를 몰랐을 거야. 박민호가 창을 열고 말했습니다. 누리가 살짝 눈을 뜨고 꼬리를 흔들었지요. 며칠 후 은지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모두 함께 병원에서 나왔지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은지가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하자. 박민호가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선영 모녀는 새 출발을 준비했고 박민호 부부도 더 의미 있는 삶을 계획했지요. 그리고 누리는 여전히 그들 곁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 전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봄이 깊어가면서 뒷마당의 목련나무에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아름다웠지요. 박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다고. 그리고 이 사랑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더 많은 꽃을 피울 것이라고. 6개월이 흘렸습니다. 뒷마당의 목련나무에 다시 봄이 찾아왔지요. 작년보다 더 무성하게 꽃이 피었습니다. 은지는 완전히 회복되어 대학에 복학했습니다. 간호학과 3학년으로 돌아간 그녀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지요. 할아버지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다른 분들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은지가 박민호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이선영은 여전히 간병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지요. 딸의 병원비 걱정 없이 환자들을 정성껏 돌볼 수 있었습니다. 정수 씨 덕분에 진짜 간병인이 된 것 같아요. 그녀가 박민호에게 고백했습니다. 전에는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해요. 박민호와 김수진도 변했습니다. 주말마다 자원봉사를 나갔지요. 양로원에서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소외된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 김수진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이야. 그날은 박정수 씨의 일주기였습니다. 이선영 모녀가 성묘를 함께 했지요. 묘소 앞에서 모두 조용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박민호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을 잘 만나서 좋은 일 하고 계세요. 이선영이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정수 씨, 은지가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고마워요. 은지도 깊게 절했습니다. 할아버지, 약속 지킬게요. 많은 사람들 도와드릴게요.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가족처럼 편안한 사이가 되었지요.
요즘 새로운 환자분을 돌보고 있는데요. 이선영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예요. 자식들이 멀리 있어서 외로워하세요. 어떤 분이에요? 김수진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70 넘으신 분인데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남편 잃고 혼자 자식 키우시느라. 이선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박민호가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구나. 우리가 뭔가 도울 수 있을까요? 가끔 안부나 물어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말에 같이 가봅시다. 김수진이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말 모두 함께 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80세의 김순자 할머니는 처음엔 낯선 사람들을 경계했지요. 누구세요? 이선영 선생님과 함께 온 사람들이에요. 박민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즐거워 보였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곳에 안 와요. 고마워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은지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자주 놀러 올게요. 그래, 좋구나. 심심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박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시작하신 일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분들께 전해드리는 거네요. 이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박민호는 아버지의 일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적힌 글이 새삼 마음에 와닿았지요. 사랑은 강물과 같다. 흘러가면서 만나는 모든 것을 적시고 살린다. 내가 받은 사랑도 그렇게 흘러 많은 사람들에게 닿기를 바란다. 창밖으로 누리가 보였습니다. 이제는 건강한 모습으로 뒷마당을 뛰어다니고 있었지요. 누리야, 고마워. 박민호가 창을 열고 말했습니다. 누리가 고개를 들어 주인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에는 평온한 만족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은지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교수님이 제가 받은 장학금 이야기를 들으시고 감동하셨대요. 장학금? 네, 병원에서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들기로 하셨어요. 할아버지 이름으로요. 박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수희망장학금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선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수 씨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장학금 설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행사였지요. 병원장이 인사했습니다. 한 분의 선한 마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은지가 대표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듯이 이 장학금도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되길 바라요. 박민호가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품으셨던 마음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행사 후 모두 함께 뒷마당에 앉았습니다. 목련나무 그늘 아래였지요. 정말 신기해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의 마음이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이야. 작은 친절이 큰 사랑이 된 거죠. 김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이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에 정수 씨에게 밥을 주었을 때는 그냥 어려운 사람을 도운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은지의 생명을 구했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돕게 됐네요. 박민호가 감탄했습니다. 누리가 다가와서 모두 곁에 앉았습니다. 마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았지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 노을이 뒷마당을 물들였지요. 이제 정말 아버지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박민호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랑을 만들어낸다는 것도요. 이선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은지가 일어나서 목련나무를 바라봤습니다. 내년에도 예쁜 꽃이 필까요? 물론이지. 더 아름답게 필 거야. 김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박민호는 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처럼 하루하루를 기록하기로 했지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은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다. 이 마음을 잘 키워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다. 첫 페이지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누리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목련나무는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몇 년 후 은지는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정수희망장학금을 받은 첫 번째 졸업생이었지요. 이선영은 여전히 간병인 일을 했지만 이제는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도 했습니다. 박민호와 김수진에게는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정우라고 지었지요. 할아버지 이름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어린 정우가 뒷마당에서 누리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목련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모두를 지켜보고 있었지요. 할아버지, 잘 보고 계시죠? 박민호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면서 목련나무 잎들이 속삭였습니다. 마치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사랑은 이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누리는 이제 나이가 들어 느려졌지만 여전히 가족들을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박정수 씨의 마음을 대신 전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